네, 안녕하십니까. DSBA 석박 통합과정 이정호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멀티세이지 논문입니다. 멀티세이지 논문은 선행 지식을 조금 많이 알고 있어야 돼서 오늘 발표할 내용이 약간은 좀 많을 수 있는데 차근차근 설명을 할 테니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GCN을 사용하는 논문인데요. 기존에 있었던 스펙트럴 GCN과 스페셜한 GCN 두 가지 부류에서 SAGE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처럼 스페셜한 부분에서 사용되는 GCN이고요. 이러한 GCN을 함께 contextualized, 그러니까 컨텍스트한 정보를 반영해서 하나의 임베딩이 아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멀티 임베딩을 구현을 한 논문입니다. 오늘 발표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인 GCN에 관련된 선행적인 지식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하고 GCN에서 그래프 세이지로 넘어가게 되는 일련의 그래프 세이지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안하는 GCN과 그래프 세이지의 가장 큰 차이는 미니 배치 단위에서 적용을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세이지에서는 이웃을 어떻게 샘플링 하는가에 따른 방법론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과정에서 설명되는 게 트랜스덕티브한 방법과 우리 인덕티브한 방법의 차이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웃을 통합을 이제 할 때 가중치를 두어서 어떤 이웃 노드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둘 것인가를 정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이제 이런 핀세이지 논문을 통해서 그래프 세이지에서 2분할 구조에 적용을 하는 방법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레커멘드라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을 한 방법을 로스를 정의를 해서 GCN을 학습시킬 수 있다는 것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해당 구조에서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를 적용을 한 멀티세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헤테로지니어스한 상황에서 어떻게 멀티 임베딩을 사용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CN 오버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GCN 논문, 이 가장 유명한 이 세마이 슈퍼바이스드 클래시피케이션 GCN 논문은 2017년 ICLR에서 발표가 되었고 해당 논문은 지금 사이테이션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는 핫한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논문 자체가 설명이 굉장히 방대한 스케일을 불친절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는 의미론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자 합니다. 발표 내용은 CS24W에 우리 주얼 레코버백 교수님의 강의 자료를 참고했고요. 좀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이런 내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지 같은 경우에 컨볼루션을 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할 때 이 이미지와 이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 두 개의 이미지는 다른 이미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픽셀 단위로 2x2 컨볼루션을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요게 웨이트 1, 웨이트 2, 웨이트 3, 웨이트 4를 곱해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값수를 도출하게 됩니다. 이때 웨이트가 이 필터 맵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개의 다른 이미지에 대해서 다른 값을 도출하게 되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이미지에서 다른 특징을 찾으려고 하는 필터를 학습을 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CNN은. 그런데 그래프에서는 사실 이렇게 생긴 이미지를 만약에 픽셀로 바꾼다고 했을 때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같은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에는 위치적인 정보가 반영이 되지 않죠.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래프를 구성하는 정보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컨볼루션을 연산을 한다면 사실 같은 그래프이기 때문에 같은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2D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 이런 식의 연산을 하게 되면은 다른 값이 도출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컨볼루션과 그래프에서 컨볼루션은 다른 방법으로 적용이 됩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첫 번째 이슈, 앞선 이슈에서 같은 그래프에 대해서 위치적 정보가 2D 상에서는 다르게 보이지만 이 그래프에서 같은 결과값을 도출해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왼쪽 예시를 보시면 이 그래프도 사실상 같은 그래프인데 2차원 구조에서 나타나게 위치적 정보가 반영이 돼 2D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 다른 결과가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합을 하게 됩니다. 통합을 해서 얘를 대표하는 똑같은 노드 하나를 사용을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평균, 합, 웨이티드 썸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1, 2, 3에 연결되어 있는 이 그래프 자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값으로 통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의 컨캣을 이용한 통합은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위치 정보가 반영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특징을 통해서 애그리게이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애그리게이션을 하게 된다라는 개념이 사용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컨볼루션과 굉장히 유사하게 되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리세시드 필드라고 하죠. 그 CNN에서 리세시드 필드 내에서 가중치에 따라서 필터 맵을 생성하는 것이 주변의 픽셀 간의 관계를 사실상 특징을 추출하는 것이죠. 전체 이미지를 보지 않습니다. 이 말은 픽셀 내에서도 이 픽셀과 이 픽셀 간의 관계 이렇게 있을 때 해당 픽셀과 다른 픽셀 간의 관계를 우리가 학습을 해서 여기 근처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이 결국은 그래프상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 애들 간의 특징을 보는 것과 유사하고요. 그래서 각 픽셀별로 가중치가 계산이 되어서 우리가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애그리게이션이 한 번 더 들어간다라는 차이점만 존재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이러한 원래 CNN에서 리세시드 필드를 확인할 때 어떤 노드를 더 잘 봐야 될까라는 개념에서 어떤 노드가 더 중요한가라고 연결을 지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애그리게이션을 할 때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이웃 노드에 가중치를 더 줄까?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그래프 컨볼루션입니다. 실제로 트랜덕티브 GCN에서 라플라시안 매트릭스를 사용을 해서 라플라시안 정교화를 이루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가중치가 계산이 되는 방식입니다. 뭐 이렇게 수식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저는 오늘 CNN을 통해서 좀 알아보는 GCN의 특징을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더 복잡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제외를 시키고 이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노드에는 순서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 그래프를 우리가 해당 피처가 뭐 이렇게 2차원짜리 피처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접 행렬에서 연결성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내가 A 노드를 기준으로 내가 연결되어 있는 피처와 자기의 피처를 반영을 하면 하나의 리프레젠테이션 벡터로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인풋으로 사용을 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fully connected를 사용을 한 다음에 노드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태스크를 한번 수행해 본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이 ABCDE라는 것은 우리가 순서가 없지만 순서를 반영을 한 결과죠. 이게 언제 문제가 되냐면 노드를 샘플링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노드를 샘플링을 해서 처음엔 A, B, C, D만 있지만 만약에 A, B, D, E만을 만약에 샘플링을 했을 때는 여기에 원래는 세 번째 피처에 오는 특징이 C에 대한 특징이었는데 C와의 연결성의 특징이었는데 지금은 세 번째 자리에 오는 게 D와의 연결성의 특징으로 바뀌어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피처 자체가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fully connected 연결되어 있을 때 웨이트가 학습이 안 되게 됩니다. 웨이트가 똑같은 특징을 계속해서 학습을 하는 건데 반영이 되어서 학습을 할 때마다 변하기 때문에 이 웨이트 자체가 학습이 안 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과정을 이전 GCN 그래프 컨볼루션이 개념이라는 게 사용하기 전에 그래프에서 많이 사용했던 방식인데 학습이 잘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노드의 순서에 상관이 없는 이 웨이트를 학습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고, 결국 똑같습니다. 이 웨이트를 학습시키는 것이 GCN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웨이트를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fully connected 개념과 똑같은데, fully connected 레이어에서 우리가 처음에 CNN이 나왔던 방법과 똑같은데 228x 28짜리를 우리는 2D 상태에서 웨이트를 학습하게 되죠. 근데 이거를 784차원으로 핀 다음에 fully connected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똑같죠. 1번 위치 정보가 사라진다. 2번 웨이트 파라미터가 너무 많아진다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피처의 가장 큰 문제가 이 피처의 차원이 노드 수에 비례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래프 단위에서 노드 수는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파라미터가 너무 많아져서 학습하는데 힘들어진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GCN을 사용을 할 때 앞선 두 가지 이슈를 해결을 하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애그리게이션을 하면서 어떻게 통합할까, 애그리게이션 할 건데 어떻게 애그리게이션 할까, 가중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노드 수에 비례하는 파라미터 구조가 아닌
우리는 피처 수에 비례하는 구조를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말했던 이 두 번째가 어떤 얘기인가는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결국 노드 수와 인풋 노드의 차원에 대한 만약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거를 노드 수와는 관련 없이 이 노드 수 by 히든 차원이 나오는 웨이트 W를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변환을 시켜주는 이 차원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거는 노드 수에는 무관하죠. 이러한 파라미터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첫 번째 스텝에서 애그리게이션을 하고 이것을 히든 벡터를 통해서 이 과정에서 가중치가 곱해집니다. 가중치 부여. 이게 first 스텝이고요. 두 번째 스텝에서는 이 가중치가 부여된 상태에서 요 웨이트 W를 학습을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요 W 웨이트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학습된 이 W 가중치의 특징으로는 웨이트 쉐어링, 오더 인베리언트, 인디펜던트 오브 노드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GCN을 알 때 꼭 알아야 될 내용 중에 이제 두 번째로 메시지 패싱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메시지 패싱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우선 그래프의 기본적인 구조를 조금 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서로 이 예시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시점에서 해당 노드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이 화살표 방향으로 연결성의 정보로 정보를 전달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0번에 있던 정보는 3번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리고 1번에 있던 정보는 0번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가 이동을 하면서 쌓이게 축적되는 구조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들이 이런 식으로 쌓이는 거죠. 이 정보 하나를 우리가 메시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이메일 뭐 그런 구조를 많이 사용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제가 1번 노드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노드는 그래서 처음에는 1/-1 차원이었죠.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두 개를 더하면 5 -5 이번에는 3 -3 이런 식으로 정보가 계속해서 시간축에 따라서 정보가 변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시그널이 계속 변하게 되죠. 근데 그러면 이거를 첫 번째 차원을 시그널 0, 두 번째 차원은 시그널 1이라고 했을 때 해당 정보가 변하는 것은 결국 여러 개의 시그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시그널들을 분해해서 어떻게 정보를 뽑아내는지 시간축에 따라서 정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 개의 시그널들을 통해서 확인하자고 생각하는 게 GCN의 첫 번째 접근이었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이제 시간축으로 있으니까 이 타임 도메인을 어떻게 바꿔야 되죠?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바꿔야 되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퓨리에 트랜스폼이 여기에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돼서 시그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조금 분석을 해보자고 접근한 게 우리 GCN의 논문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시그널을 분해를 해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바꾸고 first step, 두 번째 스텝으로는 변환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정보들이 어떤 시그널이 중요한가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우리는 아이젠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아이젠 디컴포지션을 하는 과정을 우리는 스펙트럴 베이스드 접근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자세한 수식적인 부분은 여기서는 오늘 생략하도록 하고요. 아이젠 디컴포지션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한 번만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이 위에서 가지는 이 그림은 아이젠 벡터를 시각화한 건데요. 결국 28 by 28로 리쉐이프를 한 예시고요. 어쨌든 제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아이젠 밸류가 큰 것, 아이젠 밸류가 큰 부분에서 정보들이 많이 있고, 이 뭔가 엠니스트 데이터셋인데 숫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정보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젠 벡터는 0의 이런 특징을 잘 찾아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뒤로 갈수록 특징을 잘 찾아내지 못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다. 결국 유의미한 정보는 앞쪽에 있다는 뜻이죠. 앞쪽에 있다는 것은 아이젠 밸류가 큰 값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PCA에서 아이젠 밸류가 큰 값을 쓴다는 것의 의미가 수식적으로는 다른 의미를 조금 가지고 있지만, 좀 정성적으로 좀 분석을 했을 때 픽셀 단위에서 값이 많이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픽셀 단위에서 변화가 거의 없죠, 이런 거는. 그래서 이미지가 구별되는 정보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픽셀 단위에서 변화가 있는 부분을 캐치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래프에서 우리가 아이젠 밸류를 이 해당 스펙트럴 구조에서는 이렇게 맥스 람다를 2로 잡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수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실상 실제로 수학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런 거를 제외하고 우리는 왜 작은 값들에서 최대값을 지정을 해서 작은 부분의 아이젠 벡터를 사용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정보의 변화가 적게 일어나는 부분들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메시지 패싱 개념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공간으로 투영을 해도 정보의 변화가 적게 영향을 주는 아이젠 벡터들, 즉 이걸 시각화하면은 시그널이었기 때문에 장주기, 단주기가 되는데요. 결국에 여기서 사용되는 벡터들은 단주기 벡터가 됩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기에 대한 설명을 일단 빼도록 하고, 그래서 첫 번째 걸로 일단 차근차근히 설명을 하면은 아이젠 벡터가 작은 값, 우리가 0 밸류 이 스페이스 얘는 아무런 의미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정보가 없는 거고 정보의 변화가 없는 거고, 그래서 얘는 어떤 정보가 있냐면 연결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라는 것만 변화가 됩니다. 즉 얘가 0이 안 나와요. 연결이 다 안 되어 있으면은. 그리고 세컨드 밸류 스페이스에서는 미미한 변화가 만약에 일어나겠죠, 이 공간에서. 그래서 우리가 스펙트럴 클러스터링에 사용을 합니다. 다른 애들은 다 안 변하는데 유독 어떤 부분에서 이 공간으로 투영했을 때 변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공간의 애들은 서로가 다른 정보를 반영할 가능성이 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당 공간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스페이스를 이걸 찾아가는데, 이거는 한번 스펙트럴 클러스터링 한번 찾아보시면은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맥스 텀의 정교화에서 맥스 값을 2로 잡는 것이 어디까지를 이웃으로 정의할 것인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변화를 많이 주지 않는 애들을 의미하고 어디까지의 범위를 이웃으로 정의할 것인가를
우리는 맥스 람다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GCN에서 설명을 하려고 했던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 메시지 패싱을 이용을 할 때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가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첫 번째 문제점, 그리고 사실 이렇게 정보를 계속 받게 되면은 자기가 받는 자기의 정보와는 관계없이, 내 정보와 관계없이 내가 받는 정보 애들에 따라서 내 정보가 급격하게 변하게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노드 피처의 값이랑은 무관하게 자기가 받는 정보가 많을수록 정보가 더 많이 쌓이니까 이것이 내 정보를 반영을, 이 피처 자체를 반영을 잘 못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정보에 더 의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노드 수에 대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할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GCN에서는 첫 번째 레지듀얼 커넥션 같은 그 자신의 정보를 보존을 하는 A는 A 플러스 I 구조를 일단 첫 번째로 사용을 하게 되고, 노멀라이즈를 하기 위해서 디그리에 대한 정보로 이런 식으로 노멀라이즈를 하게 되죠. 이 두 가지 방법을 GCN 논문을 보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논문에도 나와 있듯이 해당 방법론은 이 레귤라이제이션 텀에 대한 얘기이고요. 우리는 여기에 라벨이 있는 부분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다. 있고 라벨이 없는 부분에서도 로스를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라벨이 있고 라벨, 요것도 라벨, 나머지 부분은 없는 겁니다. 라벨이.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을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태스크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라벨이 있는 거는 라벨의 슈퍼바이즈드 로스를 사용을 하고요. 라벨이 없는 이 부분을 그러면은 사용을 해서 정규화 텀으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정규화를 한다는 것은 어떤 제약 조건을 준다는 소리죠. 어떤 제약을 주는 것인가? 바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연결된 애들끼리는 비슷해지도록 제약 조건을 두는 것입니다. 이 말이 로스 텀에 나오는 시기에 의미하는 게 이 뜻이고요. 결국에는 그래프 구조의 정보를 반영을 해서 슈퍼바이즈 로스의 레귤라이제이션 텀을 적용을 해서 그래프 구조가 반영이 되면은 조금 더 얘들을 분류하는데 더 잘하지 않겠냐, 이런 식의 접근을 GCN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서 말했듯이 이런 식의 정규화 텀을 한번 두고요. 노드 정규화, 그리고 이 벡터들 웨이트, 이게 트레이너블이었죠. 트레이너블한 웨이트를 학습을 해서 레이어 구조가 쌓여지게 됩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GCN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요. GCN에서 그래프 세이지로 넘어가는 과정을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해당 논문에서는 트랜스덕티브 전체 노드를 알고 있을 때, 전체 그래프의 구조를 알고 있을 때 사용을 하는 방법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오리지널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사실 모든 배치를 풀 배치로 학습을 하게 되면은 노드 간 이웃 정보를 통합하면서 계산을 하게 되는, 어쨌든 인접 행렬에 대한 정보 A와 그 다음 히든 벡터 X를 그냥 차례차례 곱하면은 히든 벡터가 되겠죠. 풀 배치로 학습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사실 노드 수가 많아지면 풀 배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니 배치의 방법으로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미니 배치를 해도 해당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덴스한 네트워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당 네트워크 구조에서 인접 행렬 구조를 이런 식으로 가지게 되겠죠. 셀프 노드도 만약에 가지고 있다라는 가정을 하에, 여기에서 우리가 인풋 피처를 계산을 하고 히든 벡터를 이런 W 2바 1짜리 히든 피처를 만약에 이렇게 학습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이게 트랜스덕티브한 방법이고, 이제 A 노드 기준으로 미니 배치를 구성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A 노드가 들어가고 A 노드의 이웃으로 E와 D를 만약에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이 E와 D에 또 서브 연결된 정보를 받아서 B랑 C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서브 그래프를 구성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두 개 그래프에서의 차이는 사실상 이 엣지가 있냐 없냐의 차이죠. 해당 부분에. 근데 결국 이렇게 서브 그래프를 A 노드 미니 배치로 뽑았다고 해도 전체 노드를 내가 안 보지만 처음에 풀 배치에서는 A, B, C, D, E가 풀 배치로 들어가는 거지만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체 그래프 구조 정보가 있겠죠. 하지만 A 노드만 미니 배치로 뽑아온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뭡니까? 전체 그래프 노드를 다시 다 보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만약에 그냥 A 매트릭스의 크기라고만 해볼게요. 인접행렬의 크기만 해도 똑같은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 메모리적인 공간적인 정보에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 스텝 사이즈, 만약에 A, B, C, D인데 지금 제가 A 따로, B 따로, C 따로, E 따로, E 따로 5번의 스텝을 5 스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결국 5 스텝 수만큼만 더 시간만 더 늘어나게 되는 아주 불필요한 연산이 되게 되죠. 메모리 공간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결국 샘플링이라는 개념을 적용을 하게 돼요. 전체 완전 연결된 노드 사지 말고 샘플링을 하자. 샘플링을 하는 개념이 도입하게 됩니다.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A 노드 기준으로 만약에 이웃을 한 개만 정의를 한다. 그래서 D를 사용을 하게 되고, D 기준으로 전체 연결된 노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두 개만 만약에 뽑는 데에서 이런 식으로 서브 그래프를 구성하게 되면은 결국엔 여기에 남는 그래프 인접행렬 크기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사이즈가. 더 세세한 부분도 많지만 일단 개념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사이즈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는 인풋 피처의 웨이트는 똑같지만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인접행렬 크기에서 메모리적인 부분에서 뭔가 유의미한 정보를 줄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샘플링을 할 때마다 이 웨이트 학습을 하게 되는데, 서브 그래프를 결국에는 구성을 하는 것 자체가 시간을 많이 소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서브 그래프를 구성하는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클러스터 GCN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해당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GCN의 미니 배치의 계산 복잡도를 이런 식으로 샘플링을 해야 결국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 서브 그래프 크기가 굉장히 이런 식으로 샘플링을 하게 되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샘플링을 이제 어떻게 할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샘플링을 할 때도 사실 랜덤하게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중요한 노드를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샘플링한 것들을 다시 샘플링해서 뽑은 이 노드들을 어떻게 통합해서 상위 노드로 보낼 것인가, 통합하는 단계를 애그리게이션이라고 했죠. 근데 이 애그리게이트 할 때 이전에 트랜스덕티브한 방법에서는 전체 그래프에서 해당 노드가 가지는 디그리에 대한 정보를 사용을 했는데,
이 디그리에 대한 정보를 계속 사용하게 된다는 소리는 전체 그래프를 결국은 그래프 구조를 사용한다는, 어느 정도 반영한다는 뜻인데,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그래프 구조적인 정보를 생각을 하지 않는, 결국 이게 오는 기반이 스펙트럴 기반인데 스펙트럴 기반이 아닌 스페이셜한 기반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웃을 어떻게 뽑을 것이고 뽑은 것을 어떻게 통합을 할 때 그래프 구조적인 정보가 필요 없이 가지고 있는 가중치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통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접근이라고 해서 우리는 스펙트럴 구조를 사용하지 않는 스페이셜한 방법이라고 설명을 하고, 이 방법이 의미하는 대표적인 논문이 그래프 세이지이기 때문에 그래프 세이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